제가 한 30분 동안 한국 해운 최근 2년 법학 분야 활동 상황과 입법 과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활동에 대한 정리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활동에 대한 정리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해상법 분야에서 어떻게 봤는지 하는 것이 있고, 사실 이제 선박금융법하고 회사도산법도 중요한데 그럼 해상법 분야에 사실 속하지는 않기 때문에 좀 따로 떼서 보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한진 해운 백서 작성 그 용역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최도 고려대학교 해상법 연구센터가 합니다만 한진해운 그 사태가 나서 고려대학교 해상법 연구센터가 상당히 주도적인 역할을 좀 많이 했습니다. 물론 이제 한국해법학회하고 같이 하긴 했습니다만 이 연구센터에서 한 5번에 걸쳐가지고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우리가 9월 1일 날 회생 절차가 개시됐는데 2016년 9월 7일 날 한 4, 5일 뒤에 저희들이 이제 1차 한진해운 물류 대란 긴급 좌담회를 열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법적인 문제점에 대한 의문을 가졌었는데 우리가 전문가들 모시고 상당 부분 이제 궁금증을 풀어드렸습니다. 스테이 오더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화주들이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 그다음에 지연 손해가 대상이 되는지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뤘고요. 그리고 이제 몇 달 한 달 좀 지나가지고 10월 1일은 또 제2차 좌담회를 통해서 그 당시에 이제 BBC HP 선박의 법적 지위에 대한 그런 또 좌담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달에 한국해법학회 가을철 학술 발표가 있었는데 같이 공동으로 하면서 좀 김창준 변호사께서 이 해운회사의 도산법 문제 그리고 제가 BBC HP 법적 성질 이런 걸 좀 다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작년 8월 30일 날 우리 그 제3회 항만물류법 세미나 공동으로 한진해운 사태 1주년 법적 정책과 도약 방안에서 국회에서 큰 발표회를 이제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8년 금년 5월 23일 날 또 한진 해운 재건 5개년 계획이 이제 발표됐기 때문에 그것이 그 갖는 법적 의미와 실천 방안에 대해서도 우리 고려대학에서 또 세미나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중국, 일본 연합 세미나인데 동아시아 해상법 포럼 여기 인천에서 하버파크 호텔에서 한진 해운 회생 절차의 법적 쟁점에 대해서 정경석 변호사님께서 좋은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전기선사가 회생기차들은 우리 한진해운은 유일했기 때문에 외국 법조인들도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어 했는데 그런 궁금증을 많이 해소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만물류법 세미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회에서 해상법, 선박금융법, 그리고 물류법, 그리고 이제 전기선과 전기선과 인트라아시아 이렇게 나눠가지고 5분이 세미나를 5분의 발표를 들으면서 세미나를 개최했는데 이때 뭐 상당히 반응이 좋았었습니다. 국회에서 국회의원들도 많이 모시고 있고요. 그다음 뭐 전에 나와 있는 우리가 2회 때는 하역에서 작업비 지급 보장 문제에 대해서 제가 꼭지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상법 분야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상당히 우리가 좀 활발하게 법적 쟁점을 우리가 끄집어내고 해결하려고 노력을 많이 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그 선박건조 금융법 연구회가 또 이제 활동을 했습니다. 그 27회 발표회를 지난 5월달에 했고요. 곧 29회를 하게 될 텐데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20회에서부터 22회까지 한진 사태가 이제 선박금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가 쭉 논의를 했고요. 그리고 25회에서부터 26회, 27회에는 여객선 건조와 관련해서
금융이 어떻게 조달되는지, 그리고 이제 컨테이너 박스와 관련해서도 금융이 어떻게 조달되는지 하는 문제를 다뤘습니다. 이 선박건조금융법 연구에는 우리 고려대학교 해상부 연구센터가 이제 지원하는 그런 연구회가 되겠습니다. 나중에 조금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도산법인데, 사실 이 도산법에 상당히 우리가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 도산법을 순수하게 하는 분들은 이제 법조인들도 많고 이제 학자들도 많아가지고 잘 됐었는데, 해운과 도산법을 연결시켜서 연구한 사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변호사님들께서는 이제 좀 사건을 많이 해보시니까 여러 명이 그전 뭐 STX 변호신, 대한 해운 등등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 교수들이 이거 도산법하고 우리 그 해운 또 해상법을 연결시켜서 연구를 해오지 못했기 때문에 한진해운 사태가 났을 때 상당히 저희들이 좀 당혹스러웠고, 또 이제 한진해운이나 다른 관련자들한테도 좀 어드바이스를 해드리지 못한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2017년 2월 달에 제가 이제 두 번에 걸쳐가지고 홍콩 대학에 가서 발표도 하고 좀 인솔이라고 국제 그 조직 그 교육기관인데 또 발표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저는 뭐 도산법을 깊이 했다기보다는 좀 해운과 관련된 걸 가미를 하면서 조금 이제 설명을 했었죠. 그리고 2017년 10월 달에 저희들이 해법학회하고 대법원에 있는 그 국제거래법 연구회 하고 이제 조인트 세미나를 했는데, 심태규라는 분이 한진해운 사태를 직접 담당하던 그 회생법원의 판사입니다. 그 판사가 오셔서 발표를 해주면서 저희들이 이제 많이 알게 됐고요. 최근에는 요 2018년 4월에 또 인솔이라는 교육기관이 또 뉴욕에서 또 세미나를 개최했는데 제가 가서 좀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산법과 관련해서는 말하자면 회사 도산법은 아직도 좀 약한 상태인데 저희들이 좀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여기 해양진흥공사법은 아시다시피 해양진흥공사가 발족되기 위한 이제 기본 법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조금씩 이제 연구가 되고 있었습니다. 아까 보신 선박건조금융법 연구회에서도 발표가 있었습니다. 자, 그다음 요 한진해운 백서 작성건인데요. 지금 이제 한진해운 백서 작성은 이제 양쪽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경영 측면에서 접근하고, 하나는 이제 법률 쪽 측면에서 접근하는데, 그 경영 측면 오늘 발표하신 한정길 교수가 이제 책임 연구원으로 해운 물류 학회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요 법학과 관련해서는 이제 제가 주흥회로부터 이제 발주를 받아가지고 고려대학교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박건복 그 부사장님께서 나오셨는데, 주흥회가 아시다시피 배순태 그 회장님이 우리 해운에 대한 열정이 이제 많으신데 자꾸 하시면서 그 유지로 이 한진해운과 관련해서는 용역 같은 걸 해서 다시는 이런 전기선사가 넘어지는 일들이 없도록 하라고 하셨답니다. 그래서 그 배동진 사장님이 아드님이신데 유지를 받들어 가지고 지금 용역 작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서기 때문에 주된 내용은 이제 사실관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진해운이 보유하던 선박이 이게 뭐 전기용선 됐는지 나용선 됐는지 이런 것도 쓰고요. 그다음 이제 회생 절차에 들어가서 그 배들이 전부 어떻게 처리됐는지, 어떤 외국에 뭐 팔렸는지 아니면 다시 뭐 은행으로 돌아갔는지 이런 내용도 우리가 상세하게 다 지금 조사해가지고 요 백서에 지금 넣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회생 절차에서 각 채권자 여기 인천에는 아마 한진해운 관련해서 피해자들이 많지가 않는데, 뭐 프레이트 포워드들, 그다음에 뭐 도선사, 예선업자 이런 분들이 그 손해를 많이 봤는데 회생 절차에서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자세히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좀 뭐 반성과 이제 재언을 마지막에 넣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9월 말에 완성이 되는데 본문이 한 300페이지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각종 자료가 한 300페이지 정도 되는 그런 분량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한국 부사님 나오셨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용역 발주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그다음 이건 이제 그 저널이라는 거야. 전문 학술지에 이제 논문 나온 걸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정말 우리가 참 후회스러운 일인데 뭐 STX 페어로시나 대한해운이나 이렇게 큰 회생 사건들이 한진해운 이전에 한 10건 정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해상법과 연결시켜 가지고 좀 해운 쪽에 그런 저 학술 논문이 발표가 되지 않았어요. 순수하게 도산법적으로 접근한 논문들은 이제 뭐 한두 편 있었는데 우리 업계에서 이거 도산 절차가 진행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다 하는 그런 유의 저널에 그 발표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한진해운 사태 나고 나서 이제 논문들이 이제 많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백창준 변호사도 썼고 저도 한 3편 정도 이제 썼고요. 또 한민 교수라고 이제 이화여대법대 잘하시는 분인데 이분도 좋은 논문을 썼고요. 그럼 제가 여기 홍콩대학에 가서 리걸 인플리케이션 오브 한진 shipping's rehabilitation에서 한진해운 회생 절차의 뭐 법적 합의해서 홍콩로 저널에 이걸 실었기 때문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좀 한진해운 사태에 대해서는 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황인영 변호사가 일본에서 또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항공도산 사건이 우리 한진 사건하고 좀 비슷한데 저 항공기 전기 운항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2017년 2월달 좀 더 늦게 나왔습니다. 저게 한진해운 사태 나기 전에 저게 나왔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최근에 제가 이제 지도해 갖고 우리 고려대학에서 박사학위가 하나 나왔습니다. 해운회사의 국제토산에 관한 연구에서.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저는 저널의 논문들을 좀 보시게 되면 회생 절차에 들어가도 어떻게 하면 살아나겠다 등등 해서 좋은 정말 지침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뭐 준비해놨습니다. 이제 그 저널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중앙일간지 뭐 조선중앙 또는 뭐 매경, 한경에 칼럼류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 한진해운 사태와 관련해서 한 15개 정도 칼럼이 나왔을 겁니다. 우리 장준기 교수도 쓰고 저도 쓰고 전준수 교수님도 쓰고 한 15개 정도 나왔는데 우리나라 해운 역사상 중앙일간지에서 그렇게 많이 칼럼을 받아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이 이제 중앙일간지하고 상당히 이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해운의 입장을 이제 잘 전달할 수 있는 홍보 수단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한진해운 사태에서 하나의 이제 플러스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해상법상의 이제 입법 과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준균 교수님께서 뭐 좋은 제안을 많이 해주셨는데 우리 법학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법이 단순하게 이론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지금 정기선거 관련해서 가장 큰 문제는 우리나라 정기선사들이 화주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정기선사에게 화물을 실으면 우리가 보호받고 있다는 그런 필링을 주도록 우리가 해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법적 제도를 어떻게 만들어 갈 거냐 하는 이제 고민이 저희들 이제 해상법 학자들한테 주어진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생각하는 게 이겁니다. 이제 그 선사에서 오신 분들은 이거 선사가 손해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배가 소유한 배에다가 화물을 실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용선한 배에다 화물을 실을 수도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우리가 나용선 해온 배에다가 짐을 실었을 때 이제 채권자들이 그 나용선자 화주 같으면 그 나용선된 선박에 대해서도 우리가 가압류가 되도록 우리가 영어를 어레스트라고 그러면 어레스트 되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우리 편의치적해가지고 뭡니까 등기 소유가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가압류라는 건 채무자의 소유의 재산에 대해서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아무래도 편의치적이 많아서 불리한 점이 있는데 이런 나용선 요즘 이름이 바뀌어서 선체용선입니다. 선체용선 선박에 대해서도 이제 가압류가 가능하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중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국이요. 가압류 조약이 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선주나 운송인에게 불리하게 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근데 이제 그 국제 조약 가압류 조약에 따르면은 현재 우리는 어떤 채권에 대해서든지 그 운송인이 소유하고 있는 선박에 대한 가압류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가압류 조약이나 중국법에 따르면 선박과 관련된 채권만 그게 가압류 채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채권을 또 줄여주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균형을 맞춰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 이제 이건 오랫동안 이제 논의가 된 문제인데 배가 이제 입항하기 전에 인천항에 입항하기 전에 우리 배가 이제 가압류 당할 것 같으면 미리 법원에다가 이제 공탁을 하고 우리 배는 가압류 하지 마십시오 하는 제도가 있어요. 우리가 그걸 이제 캐비어트 제도라 그러는데 싱가포르나 홍콩이나 영국이 다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예 처음부터 배가 압류가 안 되도록 하는 제도 그걸 우리가 도입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컨테이너 박스인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컨테이너 운송이라는 게 이제 1970년대 후반 80년대부터 나왔기 때문에 우리 법이 그 현실을 반영하는 상당히 늦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상 기업이 갖고 있는 물적 수단은 선박밖에 없습니다. 근데 전기선 하는 분들은 컨테이너 박스도 대단히 중요한 물적 수단이 됩니다. 우리가 선박의 투자가 100이라면 컨테이너는 60만큼, 그러니까 60%만큼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투자가 많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법을 개정해가지고 상법에 있는 물적 수단에 선박뿐만 아니라 컨테이너 박스도 우리가 반드시 내야 되겠다. 우리가 법적인 용어, 법률 용어로 되어 있으면은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다가 뭐 지원을 요청할 수도 있고, 그래서 법률 용어로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일단은 744조 2에 물적 수단으로서 컨테이너 박스를 넣고요. 그다음에 이제 컨테이너가 이제 중요한 건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만 운송인이 송화인한테 컨테이너 박스를 일단 보내줘야 화주가 그게 물건을 싣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박스는 한정이 되어 있는데 그 박스가 순조롭게 회수가 돼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특히 대량 화주들은 컨테이너 박스를 잘 돌려주지도 않아요. 돌려주지 않고 돌리지 않았으면 디텐션 차지를 해가지고 차지를 줘야 되는데 차지를 내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여기 SM에서도 오시고 현대에서 오셨는데 그걸 이제 차지하려고 그러면 영업에서 절대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차지 물리는 다른 외국 회사를 가버리니까 우리 차지 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본 바로는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자기 그 전기선 그 수입의 10%는 이 디텐션 차지, 컨테이너 박스를 돌려받지 못했을 때 우리 페널티를 받는 저 수입이 전체 수입이 10%가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제대로 좀 가야 되겠다 해서 이 컨테이너 그 박스를 돌려줄 의무를 이제 수화인한테 부과를 시키고 상법에 부과를 시키고 지체를 되면은 지체료를 내야 된다.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지체를 내야 된다. 이렇게 상법에 넣으려고. 그렇게 되면 이제 아마 우리 전기선사들이 이 상법전의 내용을 근거로 해가지고 우리 이제 큰 대량 화주들한테 저 지체를 빨리 주십시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노쇼에 대한 것도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것도 뭐 제가 아직 확실하게 장담 못해서 크게 설명 안 드리는데 공적분인 부과해야 되는 거 아니냐. 자기가 선정하겠다 해놓고 선정 안 해버리면 우리가 저희가 이제 그 빈 배로 돌아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공정운임을 부과하는 것도 상법에 넣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이제 화주를 좀 위한 건데요. 이 운송하다가 운송물의 손해배상의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채권을 우리가 91년 상법 개정되기 전까지는 선박우선 특권이라 가지고 굉장히 강한 효력을 부과를 시켜줬었습니다. 근데 91년 개정하면서 이게 이제 없어져 버렸는데 일본이나 파나마 같은 나라는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화주가 보호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똑같이 선박우선 특권을 화주가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지금 이제 바꾸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이제 아마 조금 위험한 주장일 수도 있을 텐데 파나마하고 라이베리아 그게 여러분들이 그 편의 지적을 우리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편의 지적을 많이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저당권이 붙어 있는 채권 그러니까 금융업자가 선박 소유자한테 그
금융을 제공했다. 그럼 이제 금융 채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선박은 모두 이제 저당권이 되겠죠. 그래서 저당권을 갖고 있는 경우에 이 선박 우선 특권 중에서 이제 파나마 같은 경우는 4위, 뭐 라이베리아 같으면 6위에서 우선 특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선박 우선 특권은 배를 팔아가지고 저당권자보다도 먼저 대금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저당권자보다도 선박 우선 특권자들이 돈을 먼저 가져가 버리기 때문에 그 은행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불리한 지위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선적을 하지 않고 파나마나 라이베리아 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그 금융업자들, 금융 채권자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선박 우선 특권을 행사해가지고 대금을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파나마나 라이베리아가 크게 선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제도를 두는 것이 어떤 게냐. 일본이 아주 치열하게 2년 동안 논의를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제4순위가 우리나라 제4순위가 이제 선박 충돌과 같은 손해가 제4순위인데 우리나라 선박 충돌은 5순위 낮추고 그 금융채권, 저당권 및 금융채권 4순위 정도로 올리는 것이 어떠냐. 제가 또 이런 말씀을 드린 건 단순히 이제 금융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이번에 이제 우리가 배를 20척 건조하면서도 아마도 모두 편의 지적해서 또 SPC를 해외에 나가게 될 겁니다. 우리가 왜 해외에 정부 우리 국민 돈을 가지고 짓는 선박을 왜 해외에 취직을 해야 됩니까? 저는 그건 많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왜 해외에 취직을 해야 됩니까? 그럼 전쟁이 나게 됐다. 그럼 우리 20척 우리가 증발할 수 있나요? 외국 지금 SPC 파나마 배인데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잘못됐다고 보고 정부에서 건조를 하는데 상당히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어떻게든지 취직을 해야 되겠다. 그럼 우리나라에 편히 취직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나라 이 법을 만들어 가지고 예를 들어 뭐 송도 특별법을 만들든지 한강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특별하게 취직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한 5분 남았는데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채무자 회생법입니다. 이제 도산과 관련된 법입니다. 요 이제 도산법 하시는 교수 변호사들하고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다행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 한지 샤마노 사건 때문에 여러분들 저기 우리 사설인데 국정나용선 BBC HP는 우리 사설인데 왜 법원이 저런 판결하냐 이런 그 우리가 비난을 많이 한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한진 샤마노가 이제 파나마에 등록된 BBC HP 선박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채무자회생법 즉 58조에 따르면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못하게 돼야 되는데 그 법원이 강제집행하도록 해줬습니다. 왜? 한진은 배가 아니다 이거죠. 사선이 아니다. 그런 이제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이 법원은 그 채권자가 선박 그 연료유를 공급한 사람입니다. 그럼 선박 연료유 공급하는 사람도 그 배에 대해서 채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판단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채무자회생법이라는 것은 일단 회생에 들어가면 그 사람, 그 채무자를 살려주는 데 주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BBC HP 선박은 우리 사선으로 인정을 해도 충분한 그런 논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58조에다가 채무자 재산 옆에다 우리가 관료를 해가지고 예를 들면 소유권 유보부 선체 용선에 대해서 말하자면 BBC HP 선박에 대해서는 강제집행 채권자들이 못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채무자가 배를 그 자기 영업에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도록 그렇게 개정을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그동안 많이 논의했는데 그 도산법 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아마도 우리 개정안을 내면 쉽게 좀 대비하고 있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그 나와 있는 내용은 이겁니다. 마지막 항차 및 일정 기간 동안에 미지급 하역비 등을 이제 공익 채권화하는 거다. 이제 공익 채권이 되면은 그 이제 수시로 이제 변제 가능하기 때문에 회생 절차 안 들어간 것과 똑같은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작년 재작년에 개정된 내용에 어떤 것이 있냐면 회생 절차 들어가기 전에 20일 전에 뭔가 공급 받았다면은 그 공급자는 공익 채권을 갖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석한 데는 선박 연료유를 한 15일 전에 공급을 했습니다. 회생절 들어가기 전에. 그러면 그 선박 연료유 공급자는 공익 채권자가 되기 때문에
수시로 그 자기 채권을 회수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제 공급계약은 이제 물건이거든요. 매매의 대상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하역 작업비 같은 것은 서비스이기 때문에 저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 전기선의 관점에서 본다면 저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공익적인 관념이기 때문에 하역 회사들이 내가 하역 작업을 해도 그 이제 충분하게 공익채권으로 회수 받을 수 있다고만 된다면은 하역 작업을 거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규정을 둬서 좀 보호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그 어떤 분들은 이런 제안에 대해서 하역비란 거는 당장 지금 항차 중요한 거 아니고 그전 항차에 밀린 것들이 있다. 밀린 것 때문에 하역 작업을 안 한 것인데 이건 효력이 없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뭐 제가 알기로는 보통 60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건 우리가 좀 늘려가지고 처리할 수 있지 않겠냐. 여기서 말하는 20일은 이제 육상에 있는 어떤 그 거래를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 선박이라는 건 길지 않습니까? 항차가 길기 때문에 우리가 저 담당하는 뭐 법무부하고 이야기를 하면 저 기간을 우리가 더 늘릴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제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관념은 뭐냐면은 이 물류 대란이라는 건 전체 공급 사슬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공익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다 이거죠. 특별하게 하역 회사를 보호하기보다는 하역 작업이 안 되면은 물류의 전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건 공익적인 관념이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뭐 두 가지 정도 남았는데요. 그 해운법상 입법 과제인데요. 물류자에서 포워드를 전기 화물 운송 사업자로 등록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물류자회사로서의 포워드입니다. 우리 한 3,000개 정도 되는 조그만 그 포워드들, 고유형의 포워드가 아니라 이제 대기업의 물류자회사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 이제 상법을 이제 강의할 때 포워드들이 운송 주선인이지만 화주와 운송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이제 계약 운송이 돼서 상법상 운송이 된다. 그래서 굉장히 유용하고 좋은 존재다고 이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근데 포워드들은 아다시피 자기 이제 물적 수단이 없습니다. 선박이나 컨테이너 박스를 안 갖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SM이나 현대성승과 같은 이 전기선사에 찾아가서 자기가 화주로서 운송을 또 위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프레이트 포워드는 우리 외항 전기선사 실제 운송인이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10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그 상황을 보면은 이 외항 전기선사 실제 운송인들은 하청업자에 지나지 않는 정도로 지위가 약화되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이 대량 화물을 자기 자회사인 포워드들한테 물류자회사들한테 주게 되고 그렇게 힘이 생긴 물류자회사들이 낮은 운임으로 개개의 화주들한테 찾아가서 물건을 싸게 또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외항 전기선사가 직접 화주들하고 계약을 체결하려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류자회사들이 또 직접 외항 전기선사에 찾아와서 운임을 더 낮게 해달라고 하죠. 자기도 이제 파워가 있으니까. 그리고 안 되면 외국 전기선사에 가고 이렇게 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기회가 있어서 한 몇 달 동안 이제 자세히 봤는데 우리가 그동안 잘못 가르쳤구나. 해상법상으로는 유용한 존재지만 해운법상으로 말하는 경쟁법상으로는 이게 지금 불균등한 상태에서 경쟁이 되고 있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바로 잡아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주협회에서 그 이제 우리 공정거래법상 개정 작업은 제 담당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해운법상으로도 보니까 이게 물류정책기본법에서 이제 운송주선인으로서 등록해가지고 사업을 할 뿐이지 이 사람들이 실제로 계약 운송인이 되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 전기화물 운송 사업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운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고자 하는 우리가 무슨박 외항 전기화물 운송 사업자로 등록해야 된다. 제2조 10호의 정의 규정을 둬서 송화인으로부터 운송을 인수하여 외항 전기화물 운송업자에게 운송을 위탁하는 자는 우리가 무슨박 외항 전기화물 운송 사업자라고 정의를 하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등록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규제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운법상의 운임 규제를 받도록 해야 되겠다. 이건 이제 우리 독자적인 견해가 아니라 이미 미국의 쇼핑 액트에서 MVCC는 그런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규제 없이 이제 왔던 것이죠. 그래서 좀 제대로 돼야 되겠다. 우리가 물론 이제 이런 물류 자회사들을 종합 물류회사로 키워주는 거 환영합니다. 물류 정책 기본부에서 우리가 크게 해줘야죠.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돼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다음 이제 해운 재건 오기는 계획 관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한중길 교수님이 잘 말씀하셨는데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안정적 화물 확보. 이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다 이제 포함이 되는데 화주로부터 이제 신뢰도를 회복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쟁력 있는 선박을 확충하는 문제는 이제 해양진흥공사를 이제 활용하게 되는데. 제가 볼 때는 현재 이제 자본금이 제5조에 지나지 않습니다. 공사법 제5조에 의하면은. 그리고 사채 발행도 자본금이 4배까지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되려고 그러면 이 5조의 자본금을 이제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이제 해상법 또 선박금융법 학자들한테 하나의 숙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반드시 SPC를 국치고 나용선으로 해외 취득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를 여기다가 제가 뒀고요. 그리고 이제 국치고 나용선을 해외 SPC를 하더라도 제가 항상 주장하는데 우리나라에 나용선 등록을 해가지고 안전에 대해서는 우리가 완전히 관리를 하도록 해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나라의 나용선 등록에서 우리가 안전에 대해서 관리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편의 지적선을 사실을 뜨고 보는 그런 것들이 없어지게 될 겁니다. 괜히 국세청 이런 데서 이상하게 세금 어떻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왜 우리가 안전 관리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 우수한 선도 필요한데 우리가 장차 이 병역특례법의 문제가 또 있기 때문에 병역법 같은 거 잘 봐야 될 것을 생각하거든요. 그다음에 선사 경영 안전 지원은 아까 이제 한 교수님하고 전적으로 이제 같은 생각입니다. 제가 경영은 잘 몰라도 현대상선이 20척의 배를 발주한다는 현대상선의 자기 자본은 10%밖에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90%는 전부 외부에서 차입을 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채비율이 엄청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채비율이 그렇잖아도 우리나라 선사가 많은데 더 커지면 안 되겠다. 그러면 자본을 확충할 수 있는 자본을 확충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방법을 할 것인가가 앞으로 큰 숙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해양진흥공사가 이제 투자 기능을 또 확보를 해야 될 테고요. 그리고 이제 대량 화주다든지 또 보험사들이 좀 투자를 많이 하는 투자 유도 정책을 또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그리고 이제 선사 경영 안전이라고 우리 이야기할 때는 금융으로 모든 것이 되지 않느냐 하는 일부 이제 생각이 있지만 아마 우리 여기 오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금융은 우리가 선사 경영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경영 자체가 경영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기선의 경우에는 이제 규모의 경제를 확보한다든지 아니면 비드선의 효율성을 도모한다든지 하는 그런 그 작업이 선행이 동반이 돼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크러버, 그다음에 조유왕 추가 비용의 분담의 문제인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IMO가 정말 잘못하고 있다. 규제 자체는 좋습니다. 근데 IMO가 비용에 대해서는 선사들이 다 알아서 하라고 맡겼지 않습니까? 근데 이 IOPC 펀드 옛날 한 20년 전에 선배들은 이렇게 일을 안 했습니다. 선배들 IMO 법률위원회에서 좋다. 그러면 유리원 사고가 자꾸 난다. 그럼 선사의 책임은 일정하게 책임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유사들 좀 분담해라. 물이 화물이었다면 그 오염사가 안 날 거 아닙니까? 너들 화물 때문에 사고가 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정유선사들 돈 모아가지고 일정한 금액을 우리가 기금 마련해가지고 손해 보상해 주도록 해서 만든 게 IOPC 펀드입니다. 이번에 허브웨이 스플리트 오염 사고에도 한 2천억 정도가 펀드에서 나왔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 스크러버 조향 추가 비용도 그렇게 분담이 난 돼야 된다고 봅니다. 환경 문제 아닙니까? 환경 문제는 인류의 문제죠. 우리 선사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정유 선사도 좀 부담을 해야 되고 화주도 분담을 해야 되고. 장기 운송 계약 체결하는 회사들 잘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이제 이 전기 선사는 화주가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 분담시키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건 좀 국제 공조 체제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제인데 우리나라 전기선사들이나 또 포전기 선사들도 괜찮은 데는 종합물류 기업으로 빨리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여러분 NYK 홈페이지 가보십시오. NYK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 전기선 가지고 유럽에 있는 회사들을 경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30%만 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해가지고 다른 분야에서 육상 물류에서 수입 많이 얻어서 이 전기선은 안정되게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도 부전기 선사 괜찮은 데하고 전기 선사 괜찮은 데하고 조합으로 포트폴리오 짜는 걸 한번 생각을 봐야 되겠다 생각됩니다. 그다음 마지막인데요. 이제 해상법학회는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만 사실 제가 이거 쓰면서 상당히 부끄럽게 느낀 건 뭐냐면 우리가 입법 활동을 하나도 못했습니다. 이게 이렇게 해서 법을 고쳐주십시오 하고 국회에 가져가든지 해양수산부 가져가든지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작업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앞으로 이제 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중앙단체 우리 칼럼을 많이 쓸 수 있게 되니까 이제 선박금융법이나 회사도산법이라든지 세제 같은 것도 같이 우리가 연구할 수 있도록 해상법의 범위를 좀 더 넓혀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인데 오늘 나온 발표 내용, 토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딱 정리를 해가지고 지금은 제가 이제 정책자문위의 위원장이라서 그 기획조정실장하고 장관님하고 수시로 연락이 되기 때문에 오늘 그 내용도 세미나님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로 들여가지고 입법에 바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어디세요? 네네네. 네. 세미나 참석 중인데요. 전화 드릴게요. 네.